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겁니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사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관련 오디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가져간 것은 제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있는 5건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국정원은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죠. 그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국정원장 한 사람이 국정원 문건을 들고 나오래? 자기들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걸로 하는. 왜 국정원을 개혁한 박지원을 잡냐고요? 물가를 잡으라고. 네, 징계를 할 방법도 없고 형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 고발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태 감사를 한다는 이유는 망신 주기로 사태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유다. 언론에 나온 걸로는 제가 근태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흘리면서 감사에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부당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그리고 전현희 네. 국민권익위원장 목소리인데 네. 망신주기 수사, 망신주기 감사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들으신 내용은 어제 YTN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말한 이야기를 합쳤고요. 네. 그 다음 목소리는 그저께 MBC 라디오에 출연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우선 박지원 전 원장 관련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천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같은 이 해경 관계자들도 아하. 함께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이 2020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당시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고발한 사건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등이 어떤 휴대전화, 컴퓨터, 이 수첩 같은 개인 기록물을 확보하려고 했다라고 밝혔어요. 예. 박지원 전 원장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죠. 네. 국정원 서버 삭제가 혐의라면서 왜 집에 와서 휴대폰하고 수첩 몇 개 가져가느냐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고작해야 휴대폰 그리고 수첩 정도만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혐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네. 국정원에서 국정원 서버에 있는 이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개인 수첩을 가져가냐? 이건 망신주기 용도다라는 게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예. 이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나올 때에도 이랬다고 해요. 그 자기가 국정원에서 사용한 물건을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네. 가령 사진 같은 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찍힌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신원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 사진도 못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쓰던 수첩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 본인 일정도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적으로 쓰던 수첩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수첩이랑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기자들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기자들이 하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건 참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박지원 전 원장 특유의 그 유머와 또 여유가 예. 또 묻어 나오는 아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네.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번 달 일정 적혀있던 거 복사해가지고 가져왔다. 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검찰이 지금 한 달 만에 이 관련자들의 개인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정한 게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춰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현재 주장인 거죠. 네. 사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마로라고 리조트 트럼프 소유 네네. 그 리조트에는 FBI 압수수색은 상당한 국가기밀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상당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지고 나갔다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어떤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개인 사물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게 발견될지는 검찰이 지금 압수물 분석 끝내는 대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나설 것이다라고 한 상황이라 일단 네. 검찰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박지원 전 원장의 휴대전화는 어느 사 제품일까요? 과연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아, 그렇군요. 잠금 해지 못할 텐데. 네, 뭐 안면 인식을 하느냐, 지문을 쓰느냐 문제일 수 있겠는데.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감사가 사실상 사퇴 압박용 감사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같이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진행 중인데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를 했어요. 아. 정기 감사를 한번 한 상태고 예. 1년 만에 또다시 이례적으로 복무기간 관련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사 자체가 전현희 위원장 물러나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근태를 빌미로 마구잡이식, 괴롭히기식 감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근태가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뭐 워낙에 다른 데를 들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의 설명이고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 감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 위원장 자신보다도 그 기관의 실무진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가져가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1년 만에 그걸 다시 겪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흔들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은 사실상 늘공이라고 하죠. 예, 예. 계속 일하시던 분들이고 위원장은 이 정무직으로 한 몇 년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공이죠. 네, 예. 그러다 어쩌다 보니 보면. 좀 이제 좀 나가주시지 이런 여론이 조직 내부에서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감사를 동원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방통위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방통위도 물론 작년에 정기 감사를 받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 자료 제출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허. 직원들이 일단 괴로운 거죠. 네. 그런 부분은 한상혁 위원장도 호소를 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정당하진 않은, 떳떳하진 않은. 조금- 하지만 또 감사원이 또 감사하는데 뭐 그쵸. 이유가 어딨냐? 본인 할 이렇게도 일이죠. 물론 감사원 당연히 그렇게 입장에서는. 얘기를 이럴 수 하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 어제 있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해서 공무원으로서 너무 이 정치를 많이 언급하는 것, 많이 말하는 건 공무원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전현희 위원장이 이 감사에 대해서 뭐 정치 거래다, 뭐 조직적인 감사다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공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전현희 위원장도 공무원이다라는 지점을 강조를 한 거죠. 네.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8월 8일에 당내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 법적인 고발건까지 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네. 야권에서는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해서 유사한 혐의로 사실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을 부분만 피해 나가면 결과는 똑같다. 이렇다라면 사실은 괜찮은 건가? 의문이 글쎄요. 생기네요.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더 억울해하는 게 지금 방통위 체제가 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송통신 정책하고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요즘 이제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놓고 좀 시끌벅적합니다. 아, 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유 재산을 최대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임대주택을 팔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또 국유지를 팔게 되면 추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지죠. 저는 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국유지는 좀 늘려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국에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이재명 의원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설전인데요. 네.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을 향해서 근거 없는 상상력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들으신 내용은 우선 이재명 의원이 8월 9일 민주당 당대표 라디오 토론회에서 남긴 말이고요. 네. 이 뒤에 들으신 아나운서 대동 내용은 추경호 부총리가 8월 11일에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박하며 남긴 말을 대독을 했습니다. 네. 우선 상황 설명 먼저 좀 정리해 보자면요. 정부가 그 저활용 국유 재산을 매각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요. 네. 여기서 뭐 방점을 찍는 건 저활용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데다가 네. 8월 10일 그러니까 아까 발언을 한 다음 날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대책 자체가 소수 특권층을 배불리기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매각한 국유재산을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사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놓는 것 자체가 산이나 뭐 농지, 짜투리 땅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감정평가사 가격을 바탕으로 공개 매각되기 때문에 땅 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전혀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실제가 어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말대로 정말 쓸모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을 팔아서 국가가 16조 원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인지 네. 어떻습니까 사실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추경호 부총리가 지적한 이 쓸모없는 땅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포함돼 있긴 하다. 네. 예. 그런데 액수가 문제입니다. 기재부 발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네. 이 미래 행정 수요를 대비한 비축 토지 이게 한 900억 정도 되고요. 예. 뭐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 뭐 이런 것들은 약 5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6조 원 정도의 재원이 나오려면 예.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러네요. 5,900억대 16조인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유휴 저활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여기서 특정해야 될 부분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활용으로 민간에게 즉시 매각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개발을 해서라도 매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팔리지 않는 땅은 다듬어서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예 못 팔게 되어 있는 국유재산 이것까지도 매물로 나왔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이 매각 대상이 되는 이 재산 중에서 기재부 지침상 매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허. 가장 대표적인 게 예. 이 신사동에 있는 신사 나라키움 건물입니다. 강남의 요지에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국세청 직원 기숙사가 있던 곳을 이 캠코가 개발해서 예.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위치 자체가 워낙에 그 위례 신사선이 들어서는 곳 그리고 강남 노른자 위의 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산들을 원래는 이제 기재부 내부 이제 캠코에서는 팔 수 없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아하.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마저 팔려고 한다라는 게 이동주 의원의 발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재부 늘 네. 공무원인 이분들 규정 원칙 대단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팔 수 없다고 규정해도 날짜배기 빌딩 판매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 부문 활성화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는 게 낫다라는 게 기재부의 어떤 주장인데 네. 매각을 위한 준비가 되는 대로 이 단계적으로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 등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네. 그동안은 이제 팔 수 없음이라고 평가가 됐잖아요. 그거를 평가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참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정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 임대 수입을 거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게다가 이게 있습니다. 그 가령 이 신사 나라 키움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연간 임대료가 1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25년 동안 앞으로 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한 280억 원 정도가 예상 수익이 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걸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을 사실상 캠코에 좀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재원 마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앞으로 25년 동안 이 기대되는 수익들을 좀 빼놓고 나머지 재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국가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이런 네. 설명들도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누가 사느냐가 사실 걱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네요. 우리 셋만 해도 이런 땅 못 사잖아요. 어차피. 저를 이렇게 과소평가십니까? 그런데 사실이긴 돈이 하지만. 있다면 사고 싶은 빌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강남 결국에는 신사동에 있는 알짜배기 빌딩 그걸 뭐 함부로 누가 살 수 있나요? 그럴 여력이 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혹시라도 뭐 전관이라든가 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부호들만 결국 저런 땅 사서 더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꼭 그렇게 상상력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그렇긴 합니다.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하신 말말말 어떤 겁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관습이다. 아하.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한데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라 지금 논란입니다. 네. 그저께 광복절 77주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 네. 바로 그날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죠. 강요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게 나와버린 건데 무슨 일인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부터 그저께 M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꾸준히 한일 관계 개선 의지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취임 때부터 그런 보관을 밝혔었고요. 예. 6월 말에 나토 순방할 때도 기시다 총리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고 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면 사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일본이 막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됐고 네. 7월 19일에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기시다 총리 만나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월에 또 한일 정상회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하.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실현하겠다 이런 보관을 밝힌 것인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 과거사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냐? 아하. 지금 사실 과거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눈앞에 있죠. 네. 김동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크게 반발했던 지점은 왜 법원이 저런 판결하게 냅두냐라는 스탠스였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우습게 여기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 한마디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는 그야말로 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아하. 그리고 실제로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럼요. 가능했던 선언입니다. 일본이 먼저 통절한 반성을 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실 상대방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만한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라는 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갈 것인지가 전혀 좀 예상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따뜻한 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바로 그날 우리 광복절 날 일본으로서는 패전일이죠. 그렇죠.
일본의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네, 아까 김동인 기자 말씀하신 쉽지 않은 부분을 사실 그날 바로 보여준 겁니다. 예.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참배는 안 했지만 사비로 공물을 이제 복납을 그랬다면서요. 했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 예. 대통령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냐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안 가지 않았느냐. 고민을 좀 한 것 같다. 우리 측에도 사전에 알려줬다. 강요들이 간다고. 예. 그리고 일본에게는 패전일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멈출 수 없는 관습이다. 이런 얘기 아이고.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게 통상적인 전몰자 추모와는 다릅니다. A급 전부들 모시고 신으로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시민사회에서 그럼 나치도 숭배해도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참 안타깝네요. 그 외교적인 그 말하기만 좀 따져봤어도 좀 아쉬운 대목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네. 예. 조금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 14일에 이미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고 이제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네. 결국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허.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어제자 MBC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검은 티셔츠를 입은 40대 남성이 통로에 선 채 옆자리 일가족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도를 막 넘긴 아이가 계속 우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제끼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팔을 막 휘젓습니다. 내가 여기서 결국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승무원의 계속된 만류에도 난동은 계속됩니다. 네, 정말 이 항공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가짜 뉴스가 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8월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예. 이륙한 지 8분 만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음성으로만 들으셔도 굉장히 심장이 떨리죠. 그럼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일단 제주에 도착해서 경찰에 인계가 됐고 승무원들이 제압을 했었습니다. 안에서는. 네. 항공보안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예, 아이가 그렇죠. 울었든 안 울었든 이렇게 폭언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니까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8월 14일에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보도가 된 다음에 댓글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좀 이상한 주장이 나왔어요. 어떤 거죠? 이런 주장입니다. 내가 실제로 비행기에 탔다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 그게 이렇게 아주 어린 아기가 아니라 한 7살쯤 되는 좀 큰 애고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앞좌석을 발로 차는데 부모가 이렇게 제지시키지도 않고 사과도 안 했다. 어허. 그래서 참다 못한 아저씨가 나선 건데 좀 너무 아저씨만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글이에요. 아하. 예. 이 글 이후에 이제 댓글들도 비슷한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이 부모들을 향한 이제 비난까지 조금 이어져 버렸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된 겁니까? 겁니다. 예. 그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과 다른 주장이 8월 15일에 나왔고 예. 곧바로 8월 15일 같은 날 이제 다른 분이 네. 이렇게 비행기 예매표까지 인증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 내가 인증까지. 진짜로 탄 사람인데 네. 진짜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고 난 녹음까지 했는데 예. 진짜로 애기 맞다. 2살도 안 되는 애기였고 앞좌석에 없는 맨 앞자리였기 때문에 앞좌석을 아기가 발로 찰 일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아기를 안고 있었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는데 예. 이제 그 가해 남성이 침까지 뱉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을 해줬고요. 네.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것도 보도를 하면서 항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이제 에어부산에서도 그게 다 맞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애기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오늘 공교롭게 또 이 김동인 기자에게 뭔가 기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네.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쭉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주장을 쓴 인터넷 게시글부터 댓글들까지 그냥 댓글대로 쭉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5일 하루 만에 사실과 다른 주장과 사실을 바로잡는 주장이 같이 나왔어요. 인터넷 게시글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기 전에 예.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토대로 한 댓글들을 받아쓴 기사가 있었던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뭐 실제로 도를 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부모들이 제지를 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내 애가 너무 도를 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는 공공유용수단은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다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물론 이제 댓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인용을 했고 네. 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글이 나온 이후에는 또 그거를 주르륵 보도하긴 했지만 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왔을 때 언론이 그런 인터넷 게시글을 봤을 때 바로 항공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전화만 걸어도 확인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이 다른 시민이 나선 이후에야 지금 그걸 또 받아쓰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기자로서 김동인 기자. 네, 매주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글에서 뭐가 좀 화제다라고 네. 하면 땡땡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들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기록하는 기자가 그 장면을 마치 캡처하듯 상황 전달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트래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전담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는 언론사도 있고요. 모든 기자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은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될 수 있는데 네. 그 작업을 담당하시는 기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인터넷 팀이 따로 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다 제가 어떤지 내부 사정을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은 왕왕 존재하고 또 그런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서 네. 누가 운전을 했는데 블랙박스에 뭐가 찍혔다더라 이런 기사들 그렇죠. 항상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냥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 전달이면 네. 굳이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기사들을 따로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 또 우리 시청자, 청취자,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숙제와 부담을 안겨드리는 기자들 믿지 마시고 사실관계 확인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기자님이 계신데.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별 사람들 다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항공기 안에서 이 사람을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이 보안 요원이 없느냐. 네. 그리고 KTX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이 반복되죠. 같은 날이었고 또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이제 심지어는 그걸 말리는 네. 승객까지 폭행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KTX 무법 안에서. 천재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항공기나 대중 이용하는 이 시설 같은 곳은 꼭 보안 요원을 두는 이런 방향의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보도해주는 언론은 사실 기본적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보도 많이 해줄수록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럼요. 그 부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좋은 기자들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